일요일 여우튜브 묶음 영상 시작합니다. 미국 코너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강장 안 트럼프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 개발에 승인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텍사스 A&M 대학에서 초빙되어 온 군사학 교수는 그 학생을 바라보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믿기 힘든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강의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인이고 그런 제 아버지는 위대한 러시아군의 장교로 복무 중이시거든요.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진 탓에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다만 우리 러시아의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고 실제로 우리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 이외에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진학해 국제학과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요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 러시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국가로 여러 유학생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럴 만한 게 요즘은 많이들 보는 OTT 플랫폼들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매번 강세를 보여 상위권에 있고 음악부터 한국의 푸드 문화까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한국 핵 관련 발언과 주한미군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까지 끌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최대 군사 강국은 중국이니까요. 또한 그런 중국은 우리 러시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도 진행하는 국가이죠. 아마 우리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연합은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연합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슈가 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한국인들 자체가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ROTC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군사학을 제공하고 실제 군사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초빙되어 군사학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 제가 눈엣 가시같이 여기던 애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 명은 요즘 버릇없이 기어오르는 호주인이었고 그 옆에 있는 애는 한국인 최유신이었어요. 유신이는 요즘 자신이 태어난 한국이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려서인지 한국 출신인 주제에 겁도 없이 러시아인인 저를 무시하는 놈이었죠. 마침 교수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겠다. 저는 유신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이 붙어있네? 왜?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껏 일그러질 유신이의 표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유신이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나요? 저는 유신이의 그런 반응에 하도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빠서 뭔데 나를 그따위 눈빛으로 쳐다보냐면서 한국이 요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니 우쭐한 모양인데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말했죠.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 출신 주제에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니 대체 어쩌냐 너? 아, 너 지금 미국 믿고 그러는구나? 미국을 백으로 뒀다 이거지? 근데 어쩌냐? 우리 러시아도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우리 우방국인 중국도 미국의 국방력을 넘어서려고 하던데? 좀 주제를 알자, 응? 저는 이번에는 유신이가 아무 말 못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유신이는 너 같은 망상병 환자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더니 아예 저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겠나요? 머리 끝까지 화난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쳤고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제 주변으로 저의 뜻을 지지해주던 중국인 친구들이 모였고 그 모습을 보던 유신이는 욕도 아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들어.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네 뇌피셜로 다른 나라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욕되이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 모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장내를 뒤흔드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교수님께서 분노한 얼굴을 하고 서 계시더군요. 교수님께서는 명색이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라는 놈들이 품위도 없이 이게 무슨 추태냐고 호통을 치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께서는 오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오시는데 자중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분했지만 그쯤하고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중국 국적의 우이보가 참으라며 다독여 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초빙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강의장 밖에서 저희들의 다툼을 엿들었던 모양이었죠. 강단에 서시자마자 아까 말다툼이 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나 아까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 우이보가 제 말을 끊더니 자신이 이야기하겠다며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우이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학생,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왜 중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뽐내고 저 무례한 한국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 믿었죠. 제 친구 우이보는 당당하게 교수님과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14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50만 명 수준이죠. 이렇게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우이보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웃었고 그 말을 들은 학생들 역시 당연히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빙 교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우선 러시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봐요. 러시아 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학생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한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즉시 예비군을 소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병력은 약 310만 명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의 고등교육까지 마친 엘리트 인재들이고 약 2년간 군대에서 모든 전쟁 지식을 몸소 체득한 핵심 전투 요원들이죠.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가요?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위는 영원히 바위일 뿐이지만 계란에서는 병 아리가 부화해 그 바위를 밟고 올라서죠. 교수님의 연설을 들은 학생들은 감탄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중국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우이보도 자존심 너무 상해했습니다. 우이보는 지지 않고 중국의 뛰어난 무기와 그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어요. 우이보는 중국이 2007년부터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해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짚으며 중국과 한국은 무기의 운용과 그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우이보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쎄요. 무기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중국이 많은 무기와 전투기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산 기술이 완벽한가? 여기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반면에 한국의 무기는 어떤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무기 그 자체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들을 학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놈이죠. 다시 말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든 한국 공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이보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미국인이라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중국이 점점 미국을 따라잡아 질투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 중국군이 개입하자 전세가 단숨에 역전된 적도 있다고요. 그러자 교수님은 우이보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지금부터 진짜 역사적 진실을 통해 세뇌된 정신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중국군의 강점은 이내 전술 하나뿐이지 않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술도 지략도 뭣도 아니죠. 그냥 무식하게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거지. 게다가 그런 방식은 현대 전쟁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의 성능과 우수한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중국은 번번이 실패해왔죠. 과거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로 불리고 한국은 고구려로 불리던 고대 시대에 중국은 무려 100만 대군을 출병시켜 놓고도 고구려를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총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수님의 말을 들은 우이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했지만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이보는 뭐라 반박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고 있었고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강함은 한국인 내면에서 나오죠. 한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난 이런 면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군은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이런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이미 세계에 증명했죠. 이쯤 되자 저도 그렇고 우이보도 같았을 겁니다. 교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 수가 있는지, 혹시 한국인들이 비겁하게 저 교수님에게 뇌물이라도 먹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됐죠. 그때 우이보는 한국의 군인들이 대체 언제 그런 훌륭한 자질을 보였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교수님은 회한에 젖은 눈빛이 되어 한참 우이보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자 우이보도 교수님이 무슨 꿍꿍기로 저러시나 싶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우이보는 좌절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워봤으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춘 채 교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곳에 계신 교수님은 이미 저희 대학에 초빙되어 온 교수가 아닌 베트남전에 참전한 젊은 미군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마치 그날로 되돌아가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서 있기라도 한 듯 교수님은 생생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에게 베트남전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끔찍한 베트남의 더위와 습기는 물론이고 베트남 군인 특유의 잔인하고 무도한 전투 방식 역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어느 순간 우리 미군은 베트남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등장한 이들이 바로 한국군이었죠. 사실 처음에 한국군이 투입되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기나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체격이 크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국군이 진가를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은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었다며 그들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아군에게는 효율적이고 적군에게는 파괴적인 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비가 내리든 태양이 내리쬐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완벽하게 적응을 하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작전을 척척 수행했다고 하더군요. 미군들은 그런 한국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괴물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괴물 같은 한국군과 함께 전장을 누빌 때면 든든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있으면 그 전투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니까요.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용맹하게 활약하며 수없이 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고 그 모습은 아직도 교수님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는데 베트남전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큰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만년이라는 역사 동안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자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끈끈한 전우애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전쟁 기간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자는 전투 의지로 바뀌죠.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불리한 전쟁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반면에 중국군은 이런 단합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중국에 흡수한 상태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하셨죠. 게다가 중국군은 한국군만큼의 용맹함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우이보 학생,
자네는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탈영을 했는지 아나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전쟁에서 한국군을 만나 겁을 집어먹고 한심하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중국군인데 과연 중국이 한국을 단독으로 만난다면 이런 한국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우이보를 비웃기 시작했고 우이보는 수치심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감히 세계의 중심이자 대국인 중국에게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다니 라며 혼잣말을 계속 되뇌이더군요. 우이보는 아마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리라고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으셨는지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군사학에서 거짓 없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다는 가정을 할 때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은 우리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사시 그들은 군대를 파병하는 방식으로든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든 한국을 도울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무시할 수 없는 전략 자원이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현재 중국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알력을 행사하며 찍어 누를 뿐 제대로 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잠깐 중국의 힘에 굴복하고 있을 뿐인 국가들이 과연 중국이 위기에 몰렸을 때 도움을 줄까요? 그리고 러시아?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정해진 그 질문에 우이보와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저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우이보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이보는 이거다 싶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건 바로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이보는 이것을 이용해 교수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할 법도 한데 우이보는 멈추지 않더군요. 교수님은 한국이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전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겠다는 주장을 한 것 들으셨죠?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내가 뭐겠어요? 한국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은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우이보는 잠시 코너에 몰렸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반박을 해낸 것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이보는 자신에게 한 방 먹은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즐겁게 기다렸죠. 그런데 교수님은 우이보의 주장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자는 주장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서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랍니다. 트럼프 후보는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는 균형추 역할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트럼프의 계산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은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보다 한층 강해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잠재적 침략자들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더 힘있는 목소리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이 터무니없는 야욕을 가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기억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영토나 영해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낮출 것이고 핵무장 그 자체만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군사 강국의 지위 역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은 감히 한국을 침범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강력해진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엄청날 겁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뒤 강력해질 한국이 얻게 될 다양한 이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군사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핵무기를 갖춘 한국은 독자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군사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군사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튼튼한 몸에 반쪽짜리 뇌를 가진 형국인데 온전한 두뇌를 갖게 되는 순간 튼튼한 몸에 날개를 다는 격이니 한국이 어디까지 비상할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이보는 교수님이 끝도 없이 한국에 대한 칭찬을 지속하자 열이 잔뜩 받았는지 겨우 그깟 한국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띄워주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는 듯 했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감히 이 연합국을 상대로 가능할 거냐면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 불과하다고요. 옛날부터 그 나라는 우리 중국 아래에 있던 소국에 불과한데 대체 무슨 수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트럼프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 승인을 해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교수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하는 트럼프의 의도일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선진 국방 기술과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꿈 깨라고요. 우이보의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슬쩍 미소를 띄우시더니 우이보를 빤히 쳐다보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국가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이보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면서 모두가 자신과 같을 거라고 말을 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학생,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었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흙과 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폐허해서 금자탑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0년, 아니 5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우이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단순한 우연인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물쭈물하던 우이보는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가볍게 코웃음을 한번 치시더니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천연자원에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순수하게 자신들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죠. 넓은 토지도, 많은 인구도, 자원과 자본의 힘도 없이 순수한 한국인 본연의 힘과 역량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당당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이보는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거대한 장벽을 마주보고 선 듯한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이보는 언제까지고 한국이 중국의 발 아래를 기어다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는지 새파랗게 질려 있어 보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연구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다만 억제하고 있던 것뿐이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던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사실 이런 교수님의 발언에 못마땅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냥 그런 한국이 못마땅했던 것뿐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한국이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핵무기를 초소형으로 개량하여 한국형 전투기나 탱크,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도 있고 스텔스 핵무기 등으로 창의적인 변형을 해낼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방면으로 뛰어난 민족이니 이들이 미래에 어떤 첨단 핵무기를 만들어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더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들을 함부로 멸시해온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 상하지만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교수님과 실갱이하던 우이보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것만큼은 중국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학우들 중 아무도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 우이보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한국의 저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뒤 너무 깜짝 놀랐고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껴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한국을 별거 아닌 국가라고 무시했었거든요. 제 말을 듣던 아버지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중국인들과 어울려서는 못된 생각만 하고 다닌 거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강의 역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이 있는 것이야.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며 살 수는 없는 법이란다. 아무리 얕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강가에 모여 살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매력과 능력, 그리고 기술에 끌려 모여들고 있어. 또한 이렇게 모여든 전 세계인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AI 공학, 로봇 공학 등의 최첨단 기술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단다. 중국인들과 그만 어울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비록 자신은 군에 소속되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올바르길 바란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군 장교이고 당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날 초빙 교수님과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토록 멸시해온 한국은 먼지 한 줌밖에 가진 것 없던 나라에서 글로벌 최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존경할 만한 국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게 진짜 대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요. 당연히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울컥 자존심이 올라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어깨를 견주기에 마땅한 파트너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던 중국인 친구들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했던 유신이에게 먼저 쭈뼛쭈뼛 손을 내밀게 되었죠. 그런 유신이는 당연히 그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과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신이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생각을 달리 해줘 고맙다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눈에서 모든 색안경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는 생각에서 다시금 모든 국가들의 역사들을 바라보니 왜 교수님이 그때 그토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든 화두에 가장 오르는 것이 한국이 팩트입니다. 한국의 음식,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K-팝, 한국의 영화, 한국의 군대, 역사 등등 놀라운 나라가 맞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최고라는 스포츠에서도 한국이란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과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죠.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은 입이 무거워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거들먹거리며 자화자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말해주니까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극찬하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면서 앞으로의 일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국보다 더 훌륭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국 유학생들과 저는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던 저를 관대하게 포용해준 한국인 친구들처럼 저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왕실 가문이라며 우리 태국을 편파하고 있는 한국을 중국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짓밟겠다는 태국인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클럽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노신사는 왕실 가문이라던 태국 청년을 향해 한마디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출신 웨이건 카테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 정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클럽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클럽은 국제 정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논의하는 곳이니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숙하고 다소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요즘에는 더더욱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의 등장으로 인해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어요. 6개월 만에 저희 클럽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었죠. 저희 클럽 멤버들 중 아시아인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을 꼽자면 이 세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 분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태국인의 등장은 꽤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도 잠시 사람들은 자신을 아누차이야 사드라고 소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태국 왕실의 친척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교 클럽의 존재 목적은 정보 교환도 있지만 인맥 관리의 역할이 큽니다. 그냥 평범한 태국인이었다면 이 정도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실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태국 왕실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태국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알 정도입니다. 군부 세력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태국의 왕실이고 여전히 태국의 국민들은 왕실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안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가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인 저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안웃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클럽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런 사람이 들어올 건데 어떠냐라는 식으로 클럽 구성원들에게 언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웃은 중국인 멤버가 독단적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가입이 반려되었을 행동이죠. 안웃이 왕족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중국인인 왕쯔이조차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왕쯔이는 극우주의 성향으로 인해 중국 이야기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기 모임이 무르익어 가던 그때 안웃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웨이건 씨. 외교 전문 기자이시라고요? 저와 안웃의 첫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상대방과 인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안웃은 제가 본인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처사죠? 저는 안웃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웨이건이고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우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까? 아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텐데요. 저는 아누차이야 사트입니다. 태국 왕실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만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축혀 세우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기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끔뻑거리며 안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봐요, 웨이건 씨. 저한테 이렇게 굴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기자인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무슨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지 드러나보자는 생각으로 안웃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웃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태국 내에 있는 벤코리아 이야기였어요.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구권 국가들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웨이건 씨가 저를 대변해서 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종일관 본인이 제 상사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자로서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벤코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었죠. 저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고 안웃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벤코리아는 한국에 관한 모든 걸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물건,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걸 안 하는 거죠. 지금 SNS에 해시태그 벤코리아를 쳐보세요.
실제로 뱅코리아라고 검색을 하니 수많은 게시글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불매운동의 규모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을 제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기사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태국은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이 태국인에게 했다는 조치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에게 비자를 받게 한 것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자를 받는 게 무슨 큰일이지? 저는 아누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아누는 다소 당황한 눈치였죠. 이쯤 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말해줘야 했으니까요. 아누는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한국의 명백한 태국인 차별입니다. 왜 태국인들만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견뎌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무비자 입국도 하는데 태국은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누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누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비자를 받게 하는 것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항의만 하고 말았겠죠. 속으로는 이게 무슨 항의할 거리라고 별짓을 다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자도 발급받고 한국 땅을 밟은 사람을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려보냈다뇨.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에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1차원적인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누 씨가 하는 말은 태국인의 입장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네요. 그러자 아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국적이 어디죠? 캐나다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백인과 강대국에게만 친절합니다. 당신이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요? 그러자 캐나다 사람은 또다시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온 여성과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당시 저희 아이를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확실히 신빙성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왜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아눕보다는 말이죠. 아누는 클럽에 모여있던 각국의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 수 있어요.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태국이 발길을 끊는다면 한국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로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의 수가 작년에 비해 21.1%나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한국인 멤버 성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네요. 태국이 없으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국 관광객의 수가 줄어드는 동안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태국 관광객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으로 힘 빼지 말고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이나 신경 쓰시죠? 역시 아누시 과장되게 말한 게 맞더라고요. 그나저나 태국에 있는 한국 관련 사업장을 신경 쓰라니 이 말이 영 이해되지 않았어요. 보통 한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파는 가게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방문할 테니까요. 태국에 있는 한식당도 한인들이 주로 찾을 텐데 태국에 한인들이 남아있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태국에 있는 한식당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건 태국이 그만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한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보다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 경우
벤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의 자국민이 됩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누스는 이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한국인 성민 씨의 말에 반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지성인이라기보다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죠. 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건지 왕쯔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누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서서히 아누스의 곁을 떠났고 아누스는 첫 등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 모임 이후 저는 벤코리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까면 깔수록 아누스의 말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가 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더라고요. 약물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뒀지? 싶었죠. 그렇게 안욱과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안우씨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와서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웨이건 씨, 저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태국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왕실 가문이에요. 돈은 넉넉히 드리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당연한 일이죠. 태국은 억울할 일이 없으니까요. 억울해야 하는 건 졸지에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나쁜 국가가 된 한국이어야 합니다. 안웃은 제 이런 생각은 전혀 모른 채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저는 안웃에게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이번 모임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좋아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모임은 이전 정기 모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뒤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대규모 모임이 열렸고 본격적인 사교 모임 전 각자 가지고 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안웃을 소개했습니다. 정기 모임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태국 왕실 소속 안웃 차이아사트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웃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안웃이 다급하게 제 소매를 당겼어요. 그러면서 왕실 소속이 아니라 왕실 측근이라고요. 라는 말을 속삭이듯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본인이 왕실 소속인 것처럼 굴길래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켜주자 안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웃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말을 마친 안웃은 그제야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안웃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한 말에는 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군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그러자 안웃이 한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굴수록 태국 내의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악화될 겁니다. 현재 태국 내의 벤코리아는 불매운동을 넘어서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함께라면 한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은 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발언을 하며 점령 어쩌고 하는 말이 참 우습게 들리기까지 했죠. 아니, 태국이 한국을? 사실 태국은 한국에게 한참 모자란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왕쯔이와도 합의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콧대 높은 중국인 왕쯔이가 당황할 정도였으니 안웃의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웃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역시 다들 태국 내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모르시는 모양인가 보네요. 한국은 태국의 군사력을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고
심지어 한국마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은 벤코리아 상황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백발의 노인이 안우색에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청년, 당신이 하는 말은 태국이 한국에게 큰 위험이 된다. 이 말이 맞소?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맞습니다. 태국의 국방력은 한국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죠. 그러자 어르신은 안우세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군사력을 볼 때 제압을 걱정해야 하는 건 태국이라고 알고 있소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라도 한 것이오. 그러자 안웃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와 같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 함께라면 그깟 한국 한 번에 점령해버리죠. 안 그런가? 왕쯔이? 그런데 안웃이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인 왕쯔이가 안웃의 얼굴을 피한 것이었죠. 안웃은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왕쯔이의 발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중국이 태국과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고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와서 서로를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태국만의 생각이고 저는 중국과 미국에 발을 담그고 저울질하는 태국을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쯔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어지간하면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이번에 엮이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중국에게 빌붙어서 밀착 외교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했었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넓히려고 하다 보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안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듯 했고 백발의 노신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GDP 그리고 태국의 인구와 GDP를 비교하면 두 나라 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소만. 그리고 최근 국외 군사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안쪽이지만 태국은 글쎄, 몇 위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구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소? 중국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대적한다는 거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꿰고 있는 듯한 노신사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과거 미군에서 군 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셨죠.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분보다 군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런 분 앞에서 국방력 어쩌고를 했으니 노신사는 안웃이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해서 벗어난 이후 북한과의 전쟁을 겪었소. 그때 한국은 무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 붙어도 쉽게 이길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소.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고 말이요. 태국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찔러보면서 간 보는 나라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청년의 친구인 중국인마저 당신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길까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변호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어요. 대체 한국의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싶었죠. 왜냐하면 노신사의 태도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묘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안웃과 노신사의 대화는 노신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말이 대화지? 노신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군인일세.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지? 아무리 조국을 위해 싸웠다 한들 전장에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저 태국에서 온 청년을 보시게 아무렇지 않게 침략을 얘기하고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나. 난 저 태도에 분노한 것이라네. 그리고 한국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군.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이 감히 존경하다고 말하는 한국이라는 존재에게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죠. 노신사분은 한국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거기서 거기였다네.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고 나와 함께 간 동료들도 한국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네.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지.
노신사가 말한 발전에는 무기 제작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한국과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결과는 물 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전력을 두고 보면 태국군은 한국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될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끈끈한 동맹 관계도 아닐 뿐더러 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안웃은 몰랐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진심으로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태국이라면 더더욱이요. 한국과 미국은 50대 50으로 100의 합을 내는데 중국과 태국의 합은 50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저는 전쟁이나 군사, 국방에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여기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또다시 한국인 멤버 성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성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성민 씨가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였다면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시건방진 건 둘째 치고 저건 명백한 유언비어잖아요. 지금 이곳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 다른 곳이었다면 안웃의 말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 씨는 안웃의 말에 미동도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성민 씨는 화도 안 나나요? 저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그러자 성민 씨는 씩 웃으면서 제 말에 답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저는 성민 씨의 얼굴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승자의 얼굴인가? 싶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과 태국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과 태국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 뿐이죠. 성민 씨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싸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성민 씨는 이 말을 끝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강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성민 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안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굴려 안웃을 찾았는데 구석진 곳에서 왕쯔이와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봐, 왕쯔이,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나를 저기에 밀어넣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말이 돼?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이? 내가 언제 당신더러 이런 말 하랬어? 뭐, 중국과 태국이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라고? 이게 어디서 중국을 팔아? 중국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더니 그게 사실이구만? 누가 할 소리? 너 왕족 어쩌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와, 이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왕족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으스대던 안웃이 왕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니? 안웃이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왕쯔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됐다. 네가 왕족이랑 친하든 왕족이든 상관없어. 태국 내에서 태국 왕실의 위엄이 예전 같지 않잖아. 배꼽티 입고 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왕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어? 왕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제 태국인들은 왕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 맞지? 안웃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웃기네? 태국 왕실은 전통성이라도 있지. 너네 중국은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전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아? 중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냐? 이걸 바로 개싸움이라고 하죠. 안웃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며 소개하던 왕쯔이는 안웃을 비난하고 있었고 안웃은 자신이 의지하던 왕쯔이를 헐뜯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주먹다짐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려서 금방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지는 바닥을 친 지 오래였고 왕쯔이는 클럽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애초에 자격조차 없고 거짓말을 한 안웃은 발조차 못 들이게 됐고 말이죠. 아마 대통령이 추천한다 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저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같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써볼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전할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인적이 드문 공항 한켠에서 일본인 승무원들 사이에 유독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런 일본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머리를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키야마 유미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완벽한 일본인은 아니랍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했죠.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한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따금씩 지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했었죠. 한국은 굉장한 국가였지만 슬픈 과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비롯한 제 외가 식구들은 평생을 일본에 살았지만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할 때는 일본말을 써도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저를 키우면서도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말과 함께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기념하며 자랐어요. 한국의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인사를 가기도 했죠. 제 이름이 유미인 것도 한국에서도 유미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했죠.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혼혈이기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에도 부담이 없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승무원이 되려면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먼저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우선 저는 한국인 어머니 덕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니 이미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였죠. 하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영어는 일본어와도 한국어와도 문장의 순서와 구조가 달라서 배우기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본 문법을 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일본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영어 실력에 저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미, 너는 영어 발음이 참 좋구나. 영어를 발음할 때 일본인 특유의 어색한 발음이 전혀 없어. 네 스피킹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유미 너의 자연스러운 발음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었죠.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어서 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니까요. 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제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한국인 피를 주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피를 가진 혼혈이라는 정체성은 일본에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일본인들에 비해 키도 월등하게 컸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어릴 땐 그래서 한국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한국인들의 피를 가진 것이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적어도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죠. 승무원은 언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승무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친절함이라는 덕목을 다룰 때 늘 제 외가 식구들을 떠올렸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은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잘 쓸 뿐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어도 등 뒤에서는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교를 마칠 때쯤 갑자기 제 짝꿍이 열이 나고 아프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를 잠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셨고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 네가 사쿠라의 짝꿍이니까 책임지고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렴. 다른 친구들은 말고 유미 너 혼자 해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뭐 친구를 돕는 일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친구 말고 혼자 해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침 그 사쿠라라는 친구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 사쿠라가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쿠라는 홍역이라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던 것이었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저 역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꼼짝없이 일주일은 홍역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듯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인인 제 외가 식구들은 겉과 속이 똑같고 언제나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한국인 외가 식구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 제 외가 식구들은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실질적인 친절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는 외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서러운 일도 차별을 당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남이 나에게 똥을 뿌린다고 나까지 똥을 뿌려서야 되겠냐고 그저 난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해야 할 내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답하셨죠. 그때 저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게 웃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을 튼튼하게 갈고 닦으며 성장했고 그 결과 승무원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승무원 교육생이 되어 비행기 안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하겠다는 제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직은 서투른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동경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동기들이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동기들을 얻으며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쳤기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일본 동기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제 동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기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남을 바라보듯 아니 꼭 원수를 바라보듯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동기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다 뭐였는지,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은 다 가짜였던 것인지 저는 일본인 동기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재미있는 것은 동기들 역시 제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나에게 왜 배신감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반칙을 써서 퍼스트 클래스에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일본인 동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일본어만 사용했는데 너는 치사하게 한국어까지 사용했지? 그건 공평하지 못해. 게다가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던데 내 얼굴이랑 가슴도 사실 다 뜯어고친 거 아니야? 그런 가짜 실력으로 우리 일본인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욕심 많고 치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제게 화가 난 이유는 첫째, 제가 한국인이라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한국 피가 섞인 제가 일본인들보다 예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을 뿐더러 성형도 일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동기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본인 동기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저를 욕하는 일은 기본이었고 중요한 공지를 저에게만 전해주지 않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간 뒤 그 사진을 제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뒤 제가 상처받기를 바란 거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한 일본인 동기를 만나 대체 이런 사진을 내게 보낸 저희가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동기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린 그냥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보내준 것뿐이야. 그렇게 화를 낸 저만 바보가 되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일본인 동기들은 즐거워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동기들은 3, 4, 5 모여 떠들다가도 저만 다가가면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뭐라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중재를 해줘야 할 선배들이 오히려 왕따에 동조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 일본인 승무원 선배들 역시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지나가면 꼭 듣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제 사실 실력도 없는데 얼굴이랑 몸매로 승무원 뽑힌 거라며 쟤네 엄마 한국인이잖아. 열등하고 미개한 한국 핏줄이 우리 일본 항공사에 들어오려면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승객들이 앞에 있으니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대체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 일본인들이 나쁘고 상스러웠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험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정말 내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눅이 들수록 일본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졌어요. 어느 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같이 일하는 일본인 승무원 선배가 제게 업무를 전달하더군요. 앞자리에 앉은 어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평소 저를 무시하며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랐죠. 잠시 후 뜨거운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달랬더니 왜 뜨거운 커피를 가져옵니까? 이 비행기는 서비스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제게 커피 업무를 전달한 선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저를 두고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단 저는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커피를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선배에게 다가가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유미 너한테 분명히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니?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염치가 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예, 실수를 했으면 우리 일본인들처럼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 한국인들이 그런 식이니까 우리 일본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승무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깔깔거리며 제게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저는 승무원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승무원을 그만둔다면 그건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제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지만 그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일본인 승무원들의 따돌림은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에 이상한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더럽고 미개하고 덜 떨어지고 끔찍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딱 보아도 한국을 철저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며 당황하고 있자 일본인 승무원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선물 마음에 들어? 어제 서점에 갔더니 혐한 코너에 그 책이 있더라고. 유미 내 생각이 나서 샀어.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혐오하는 작가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정보들이 가득한데
예를 들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든가,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든가, 모든 한국 여자들은 성형에 미쳐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저는 제게 이런 끔찍한 책을 선물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일본이 이런 책들을 혐한이라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은데? 저는 저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침을 날린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철도도 깔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우리한테 사과만 하라고 하잖아? 그 멍청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일본인 승무원들의 괴롭힘에 이제는 업무에까지 지장이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결국 부모님까지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요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냐며 다정하게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고 끝내 부모님은 제가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당장 항공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한참을 오열했죠.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못나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미,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에서는 그 악랄한 일본인들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항공사의 퇴직 의사를 밝혔답니다. 처음 유니폼을 벗게 되었을 때 저는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타이에 의해 빼앗기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더군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 요즘 들어 출근을 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꿋꿋하게 잘 버텨왔다 생각했지만 괴롭힘을 2년이나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병원에도 다니며 상담도 받자 제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우직한 것인지 저는 다시 비행이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따돌림 당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시절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제게 한국 항공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셨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한국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한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재직했던 경험과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가 된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 덕에 한국에 대해 익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지 많은 기대가 되면서도 내심 불안하기도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한국 공항은 그 규모부터 시설까지 일본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더군요. 병원, 호텔, 세탁소, 은행, 카페, 식당, 럭셔리한 명품점들까지 인천공항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깔린 어마어마하게 빠른 무선 인터넷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최단 거리로 최선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이동시설들은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죠.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속도 면에서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고작 5분 만에 해결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일본 공항에서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능력의 승무원이었는데 한국 공항의 승무원들은 거의 모든 승무원들이 제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우수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일본의 승무원들과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었답니다. 우선 한국 승무원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만큼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것은 기본이고 승객들을 대함에 있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이 비행기에 타 있는 동안만큼은 승객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한국 승무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 승무원들은 엄연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에는 일명 여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여성이 얼마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일본에서는 여자력이 높을수록 훌륭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보다 바스트 사이즈가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좋은지, 치마를 주로 입는지, 아니면 바지를 주로 입는지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일본 승무원들과 일을 하다가 프로페셔널한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저절로 사기가 오르더라고요. 그저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뿐이었는데도 뭔가 저까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이었답니다. 또 한국 승무원 동기들은 제가 일본 출신이라고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처음 온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죠. 한국 동기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을지로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요즘 유명한 먹자골목이라기에 저는 한껏 기대가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을지로에 도착했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새빨간 그 음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조리가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위에 올려진 계란 노른자 역시 조리가 되지 않은 것이었죠. 제가 대체 저게 뭐냐고 묻자 동기들은 이 음식의 이름은 육회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생선회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육회는 너무 빨갛고 날 것이고 뭔가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동기들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먹어보라며 제게 육회를 자꾸 권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눈 딱 감고 육회를 아주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고소한 맛과 함께 육회가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맛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한국 동기들은 그것 보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에 싸서 육회 전용 흑임자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먹으니 또 다른 환상적인 맛이 나더군요. 육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정신없이 젓가락을 움직여 육회를 먹었고 어느새 한 접시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어서 저는 동기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러 갔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육회에 이어 달큰하고 바삭한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이런 음식이라면 하루에 10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런 저를 보며 한국 동기들은 앞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자고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사실 나 일본 항공사에서 일할 때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었거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뻐. 저는 지난 제 아픔을 한국 승무원 동기들에게 털어놓았고 동기들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기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다정한 한국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답니다. 그날은 뉴욕행 비행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두 굽이 똑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구두를 수습한 뒤 발을 절뚝거리며 한창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뒤를 돌아보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일본 동기들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이다 유미. 너 한국에서 다시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우리는 친구니까. 고맙지?
악랄하게도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 한국까지 쫓아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악랄함과 끔찍함에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는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떨려오더군요. 마치 맹수를 만난 토끼처럼 저는 식은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분하지만 저들 앞에 서면 저는 초라한 왕따에 불과했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카페라도 들어가서 얘기나 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커피는 유미 네가 사.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얼어붙은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며 공항의 카페로 이끌었어요. 뻔뻔하게도 저에게 커피를 사라면서 말이죠. 저는 바보같이 그 무리에 섞여 걸어가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자 일본 동기들은 제게 빨리빨리 걸으라며 핀잔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승무원 동기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일본 승무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일본 승무원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한국 승무원들은 일본 승무원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죠. 당신들 일본인 같은데 지금 우리 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일본 승무원들은 바가야로라고 말하며 한국 승무원을 비웃었고, 그 순간 한국 승무원 동료가 그 일본 승무원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한국인에 비해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일본 승무원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버둥거리기만 할 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감히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상스러운 짓거리야? 좋게 말할 때 당장 너네 나라로 꺼져. 일본 승무원들은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한국 승무원들에게 압도당해버렸고 그 길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답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새삼 감동을 받아 한국 승무원 동기들을 바라보았는데 동기들은 그 순간에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제게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한국 동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느꼈답니다.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 동기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겠죠. 제게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제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국인 국적의 교수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IT 크루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동아시아 국가의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국적의 마리라는 학생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늘 신비롭고 특별한 나라였어요. 조용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러면서도 뭔가 문화적으로는 최근 좀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죠. 사실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었지 평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여한 국제대학 정치 외교 세미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목격하게 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주제로 한 포럼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죠. 각국의 다양한 관점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한국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사람은 예훈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훈과 종종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예훈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발언으로 강의실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오, 그 예훈이구나. 그의 발표를 기대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훈의 발표는 한국이 이룬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이를 통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었던 지아오라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훈의 발표를 중단시키며 발언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예훈,
미안한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도무지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이야. 있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해 좀 너무 뻥튀기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군사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왔어.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네가 말하는 한국의 성취가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우리 중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너무 한국인이라고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니? 강연장은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논쟁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훈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가 평소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때 예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오, 네가 말한 중국의 군사적 성취와 역사적 우수성에 대해선 나도 인정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지. 그래, 네가 인정할 줄 알았지. 지아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와는 다른 측면이야.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단순히 과거의 성취가 아닌 현대적인 혁신을 통해 이룩한 결과거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병력의 크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기술력. 이젠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아오는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예훈의 반박에 점점 흥분하는 듯 싶더니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하는 말이 나오던 시점부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허 하는 소리를 내며 예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아오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세미나의 사회자가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나라별 우위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만 과열을 멈추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아오는 아직 한참이나 할 말이 남았다는 듯 흥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에요. 이후 예훈은 다시 순조롭게 자신의 강의를 이어갔고 그렇게 세미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문득 다른 수업에 들어가려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강의실에서 나오는 예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실망한 얼굴이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전에 세미나 때와 강의할 때 몇 번 마주했던 말이라고 인사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반갑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 마리.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과제가 표절된 자료이므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똑부러지는 예훈이 표절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죠. 사실 별다른 내막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큰 과제가 내려져 왔었고 예훈은 언제나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 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표 하나까지 틀림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제출만을 남겨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라고 말한 비밀 게시판에서 갑자기 예훈이 준비하고 있던 자료와 거의 똑같은 이름의 과제가 업로드되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은 과제명 말고는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예훈은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빨리 마무리를 지어 교수님에게 과제를 제출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과제가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업로드되었던 과제라고 하며 둘 중 한 명이 표절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훈이 두 번째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예훈을 표절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며 예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훈이 평소 과제와 강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훈은 도대체 누가 그 과제를 올린 것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예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낙제 점수를 받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훈을 위로하려 했지만 예훈은 어느 때보다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이며 이내 복도를 걸어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의 안쓰러운 뒷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예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훈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그런 그가 표절자로 몰려 낙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아오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무리지어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대화 중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훈이 그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흥분해 난리를 치겠지? 지아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꾸민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낚일 줄이야. 과제 하나 훔쳐서 이름만 바꿔서 올렸는데 말이지. 교수님도 멍청해. 그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훈도 마찬가지야. 어쩜 그렇게 허술하대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패정국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 세미나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예훈이 세미나에서 지아오를 포함한 중국인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생각해봐야 했기 때문이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 예훈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예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교수님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느꼈죠. 다음 날 저는 예훈을 찾아가 도서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얼굴로 변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국인들을 나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지아오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죠. 저는 예훈과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예훈의 과제를 훔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제 제출 기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밝힌다면 분명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터에 저와 예훈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훈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일전에 말씀드린 그 과제는 분명히 제가 작성한 과제입니다. 누군가 제 작업물을 훔친 것이 확실하고 저는 그게 중국인 지아오라고 확신해요. 일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그를 무안 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게시판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수님은 제 친구 예훈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훈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너는 낙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학생을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단다. 더군다나 증거도 없이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려 들다니? 네가 이렇게 비겁한 아이인 줄 몰랐다. 예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접근 권한만 주신다면 제가 바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중국에서 온 중국인 교수님이 끼어들며 말씀하시더군요. 학생, 예훈 학생이라고 했나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훈 학생,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중국인 친구가 학생 과제물을 훔쳤다고요? 학생의 교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물러서세요, 학생. 예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수님들께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단호한 교수님들의 말에 예훈은 더 이상 교수님들과 논쟁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예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저와 함께 교수실을 나왔어요. 저는 예훈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훈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선 진지하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대학에서 유명한 한국인 IT 크루였습니다. 한국인 IT 크루,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즐비한 저희 대학에는 여러 동아리 모임과 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IT 크루는 기함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유명한 모임이었죠. 저는 예훈이 IT 쪽으로 전공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저를 발견한 예훈이 반가워하며 저를 불렀어요. 마리, 제가 예훈이에게 다가가자 예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IT 크루 친구들과 같이 교수님께 찾아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미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해 로그 기록도 모두 찾아두었으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가 지아오가 업로드한 자료라는 것만 교수님께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한국인 IT 크루 멤버들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훈의 컴퓨터에 지아오가 해킹을 한 흔적을 트래킹해 역으로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학교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한국 IT 크루지만 이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훈이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과제를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과제 채점의 마무리를 교수님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던 그 중국인 교수님이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라니 아무래도 그 중국인 교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던 것 같았어요. 왠지 지아오에 대해 얘기해도 어떻게든 중국 유학생 지아오를 보호하려 들 것이란 확신이 들었죠. 실제로 저희는 강의 시간에 그 중국인 교수님이 지아오와 친밀하게 붙어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는 대놓고 예훈에게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기양양해진 지아오는 어느 날 예훈에게 다가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훈이 너 소식 들었어. 남의 과제를 베끼려고 했었다며. 그래, 그게 너희 민족이 늘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한복도 중국 거 베낀 거고 김치도 중국 거 베낀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베끼더니 결국 이렇게 낙제를 받고야 마는구나. 참 너도 안타깝다. 하필 왜 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났니? 차라리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지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예훈만큼이나 화가 나 지아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훈이 저를 막더군요. 상대하지 말라며 말이죠. 이후 저는 한동안 학교에서 예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훈에게 아직 과제 제출 마감일이 조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제출하라고 말했지만 예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었어요. 문득 찾아갔던 기숙사 방에선 예훈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참견을 할 순 없었기에 말없이 제 기숙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딱 하루 남겨놓은 날 밤 갑자기 게시판에 있던 모든 과제물이 전부 그 문제의 과제물 이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광경에 저는 곧바로 이게 예훈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려던 참이었죠. 다음 날 중국인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예훈을 호출해 말했습니다. 예훈 학생,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이건 분명히 네가 한 짓이 틀림없어. 네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중국인 교수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참 억울하네요. 중국인 교수님은 분노하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학교 전산팀을 불러 게시판을 고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팀을 본 저는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산팀 몇 명과 함께 섞여 들어온 한국인 IT 크루 인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산팀 직원인 것처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명령대로 게시판을 고치는 척하면서 동시에 예훈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거를 뒤지는 동안 중국인 교수는 초조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예훈과 눈이 마주친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훈은 제게 조용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T 크루가 지금 게시판에 기록된 모든 활동 로그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연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갑자기 방 안에 찾았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던 것이죠.
한국 IT 크루들은 지하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한 기록을 발견하고야 만 것이었어요. IT 크루는 데이터 패킷 추적을 통해 지하오의 컴퓨터에서 예훈의 과제 파일이 복사된 시점과 그 파일이 교수님께 제출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오가 예훈의 컴퓨터뿐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훈의 USB까지 복제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IT 크루는 교수님을 부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게시판을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이 로그 기록은 지하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 교수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지하오를 부르더니 모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난 임시로 부임한 교수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어. 모두가 모여있는 학급 토론회에서 너희들이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라. 그걸로 너희 학점을 결정할 테니. 사실 저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명확하게 지하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것이 명백했는데 결국 같은 중국인이라고 지하오에게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며칠 뒤 두 사람의 토론회 장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의 학생들은 두 사람의 경쟁 토론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든 상태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맞짱 토론이었으니 굉장히 사실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터라 솔직히 말하면 예훈이의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모두의 앞에서 괜시리 예훈만 한 번 더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앞에 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판의 주제를 휘갈겨 썼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각 국가의 역할, 그 주제를 보고 모두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제 질서와 역할이라니 저는 만약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 주제였어요. 그때 지하오가 먼저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명백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일대 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유학생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과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교수님이 예훈이에게 묻더군요. 잠깐 예훈 학생, 한국 측 입장은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에서의 물리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규범, 제도, 경제적, 군사적 힘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과 인구수가 많다 하여 중국이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한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비밀 게시판 시스템 또한 누가 고쳐줬던가요?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이 아닌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주도권은 현재 중국보단 한국에 더 가까울 것이라 말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오는 예훈이의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타국가들을 베끼기나 하는 국가 아닌가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어요. 예훈이 너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야. 중앙 집권 체제로 중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이 힘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예훈이는 지하오의 말에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동의해.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경우 중앙 집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말이 중앙 집권이지. 국민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니? 요즘 21세기에 그게 정말 올바른 행태의 국가라고 보는 거니? 예훈의 말에 지아오의 얼굴이 꿈틀대더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 교수님마저도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중국 체제 비난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았습니다. 지아오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중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나? 이게 다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 덕분이라고.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혼란과 침체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자 예훈은 재빨리 다른 반론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수가 그의 말을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훈, 자네는 토론에 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군.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매우 비겁한 지실세. 그러자 예훈이 고개를 갸웃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아오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아오도 제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난 결과를 결정했네. 예훈 학생. 자네는 낙제야. 자네는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리곤 그때 갑자기 다른 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토론을 지켜봤고 예훈이 성실하게 준비했고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어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인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토론은 편파적이다. 잘못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왔던 학생들 전체가 한국인 예훈이의 편에 서서 소리 높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병원에서 남 모르게 퇴원했던 담임 교수님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고 중국 유학생 지아오도 예훈이의 과제물을 훔쳐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했던 것들이 모두 들통나면서 징계를 받아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던 유학생들의 생각 속에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매 수업 때마다 한국을 들먹이며 무시하려 들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날 이후 예훈이와 저는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도 한국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는 국가지만 파리올림픽 때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덜해진 상태긴 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인들에게 그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학교에서조차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참 고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하시고 저런 중국인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